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강캐 요리이치가 랭고쿠 초조로 전생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리치는 귀멸의 칼라에서 유일하게 무잔을 1대1로 발라버린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랭고쿠 초조로는 강렬한 임팩트로 무한연샤편을 캐리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들이 합쳐진다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인간들과 다른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쌍둥이이며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꾸준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나마 요리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엄마는 병을 앓아 그가 어린 시절 죽게 되었고, 요리치는 그로 인해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줄 사람이 없자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부모를 병으로 잃은 우타와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살며 평범한 삶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차 그들은 결혼했고, 우타는 요리치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요리치는 출산을 도와줄 산파를 부르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혈기가 요리치의 집을 습격했고, 우타와 뱃속의 아이는 사망하게 되며 요리치는 모든 걸 잃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후 이 세상에 혈기라는 존재들을 전부 말살해버리겠다며 다짐했고, 귀살대에 들어가 혈기 퇴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냥 쉬는 숨이 전집중 호흡이었으며 칼만 잡으면 해호흡 형태의 검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는 지친 법이 없었기에 엄청난 전투력으로 혈기들을 압살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태초의 혈기 무장을 만나게 되었고, 무장을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자를 주기 위함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그대로 무장을 달걀기 베어버렸습니다. 다른 혈기보다는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요리치에게는 다른 혈기와도 딱히 다름없어 보였던 무장. 그런데 무자는 고기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자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도주를 시도했죠. 요리치는 무자는 그런 것까지 하며 도망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제서야 육편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살아남은 육편들이 요리치에게서 도망을 성공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요리치는 무자를 마무리하기 위해 탐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요리치는 노인의 몸이 되어버렸죠. 노인이 된 요리치는 계속해서 혈기들을 쫓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혈기는 바로 자신의 쌍둥이여 미치카체였고, 그는 상행의 코쿠시보로 재탄생해 수많은 이들을 죽인 사악한 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형이 혈기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형을 혈기의 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칼을 들었죠. 그렇게 일격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간의 정 때문에 코쿠시보의 목을 벨 수가 없었고, 그렇게 모든 힘이 다해 몸이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요리치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은 결국 이 생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죠. 가역도 지키지 못했고, 형이 혈기가 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태초의 혈기 무잔도 놓쳤고, 결국 자신이 태어난 의미는 무엇이며 이렇게 후회하면서 끝내는 건 너무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눈이 감겨지는 요리치, 그는 다시 눈을 뜨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 고급진 인테리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보니 어린아이의 몸이었죠. 그때 쿄주로 일어났니? 아침밥 먹으렴 이라고 하며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쿄주로? 그게 무슨 소리지? 하며 어리둥절한 요리이치, 그가 거실로 나가보니 어째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자네는 랭고쿠 킨주로? 라고 말하는 요리이치, 그러자 이 녀석이 아침부터 아빠한테 무슨 헛소리냐며 킨주로라는 이름은 또 어디서 들었냐고 그는 초대 염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당황하며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다르게 생기긴 했군, 하지만 엄청 닮았어 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요리치는 거울을 봤는데 자신은 킨주라 똑 닮았지만 몸과 얼굴만 어린 모습이었고, 랭고쿠 가문의 유전자는 정말 엄청나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럽던 요리치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에 다가가 혹시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었고, 루카의 입에서 지금의 연도를 듣자 요리치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원래 살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났다는 것. 요리치 방으로 들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신은 아무래도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랭고쿠 가문에서 환생을 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곧이어 아빠인 신주로가 쿄조를 불렀고 검을 시도해줄 시간이라고 하며 목검을 그에게 쥐어주었죠. 요리치는 검을 잡자 이전에 썼던 검술들이 전부 기억이 났고 몸 세포 하나하나가 이전의 감각을 깨어낸 듯 했습니다. 요리치는 내 삶을 이제부터 쿄주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 라며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때 신주로가 검술 수련 중에 어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며 목검으로 쿄조를 공격했는데 쿄조로는 그 공격을 가뿐하게 피하며 몸을 회전시킨 후 목검으로 신주로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주로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목을 내어줬다는 것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심지어 방금 보여준 움직임은 그저 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완벽한 움직임. 신주로는 이 녀석 천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차 나도 모르게 그만 이 사람은 내 아빠이니 행동을 조심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 본격적으로 신주로는 쿄조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쿄조로는 천부적인 검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는 신주로의 말을 듣고 쿄조로를 불러냈고 그에게 힘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쿄조로의 눈에는 어쩐지 루카의 몸이 이상하게 보였고 마치 전생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이 루카 역시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죠. 쿄조로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루카는 쿄조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며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루카는 병에 악화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고 신주로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죠. 쿄조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자신도 아내를 잃었을 때의 심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귀할대 검사들이 신주로를 찾아왔고 염주인 당신이 이렇게 술에 빠져 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죠. 쿄조로는 아직 귀살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아직까지 혈기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그것도 염주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가 이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혈기의 말살 이번에야말로 꼭 해내리라고 다짐했죠. 쿄조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었기에 자신의 검술을 전부 이끌어낼 수 없었고 자신의 해호흡 검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술독에 빠진 신주로를 뒤로 한 채 매일매일 단련했고 신주로는 우연히 쿄조로의 수련 모습을 보고 혼자서 저런 형태의 검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완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며 왜 자신에게는 저런 재능이 있지 않는 거냐며 더 한탄에 빠져 세상을 원망했죠. 쿄조로는 신주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전생의 자신과 그나마 친했던 신주로를 생각하며 자네 후손 중에 저런 한심한 꼴의 남자가 태어난 걸 알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 라고 하며 묵묵히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쿄조로는 어느 정도의 몸의 성장이 끝나자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선별 시험을 보게 되었죠. 우베야 시킬 쪽은 랭고쿠 가문의 자제가 참가하는 걸 알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쿄조로는 혈기들과 마주쳤고 오랜만에 혈기와 마주친 쿄조로는 감회가 새로웠죠. 혈기들은 가만히 서서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쿄조로를 보고 무서워 정신이 나가버렸냐고 하며 덤벼들었고 쿄조로의 몸을 손톱으로 꿰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꿰뚫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끝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고 자신들의 목이 공중으로 높게 날아가 버렸죠. 유이 쿄조로는 숲속을 누비며 만나의 혈기들을 일격에 목을 베어버렸고 혈기들은 추풍나요처럼 쿄조로가 지나간 자리에 목만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혈기를 대체하고 있던 쿄조로 멀리서 인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손도깨비가 그곳에서 시험자들을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살해하고 있었죠. 손도깨비는 자신의 부리부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쿄조로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다니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너도 이젤처럼 죽여주마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도깨비의 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쿄조로가 바닥에 착지한 뒤 희생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그대로 시험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압도적인 결과로 끝나자 우베야시 당주는 직접 나와 쿄조로를 만났는데 쿄조로의 이마에는 반점이 드러나 있었기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합격을 축하한다며 어서 더욱 실적을 쌓아 아버지에 이어 염주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간 쿄조로 동생 센조로는 형의 합격을 축하했고 아버지 신지로는 쿄조로의 이마를 보더니 난데없이 목검을 집어들었고 다짜고짜 지금부터 나와 대리를 하자고 하며 쿄조로에게 목검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화염의 호흡을 시화한 뒤 진심으로 쿄조로에게 공격을 했죠. 쿄조로는 그의 눈을 번뜩이며 신지로의 공격들을 전부 피해버렸고 쿄조로 역시 화염의 호흡을 시전하며 칼을 날려버렸습니다. 신지로는 그의 너 이 녀석 화염의 호흡을? 이라고 하며 덜썩 주저앉았죠. 신지로는 어린 시절 쿄조로의 천재성을 보고선 기대를 했는데 쿄조로의 검술을 사용하는 형태가 화염의 호흡이 아닌 다른 형태라는 걸 알고 좌절했었습니다. 신지로는 먼 옛날 신주로가 써놓은 수기에 최초의 전집중 호흡의 검사는 해호흡의 검사였으며 모든 호흡의 검술이 그에게서 파생되었다고 쓰여 있었기에 화염의 호흡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신주로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쿄조로는 전생에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강함을 시기 질투하던 이들의 눈빛을 많이 받았기에 신주로의 그러한 마음을 읽었고 애초에 전생에서 모든 검술의 형태를 다 마스터했었기에 이번엔 신주로에게 일부러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주로는 이 정도면 화염의 호흡으로도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쿄조로에게 처음으로 응원의 말 건넸고 어서 실적을 쌓아 염주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죠. 그렇게 쿄조로는 본격적으로 귀살대 임무를 받게 되었고 만나는 혈기마다 화끈하게 베어버리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생에서는 엄청나게 조용하고 참호했던 요리이치였는데 어쩐지 쿄조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자 일상의 모든 것에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죠.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에 끌어넘치는 바람에 밥도 열정적으로 먹게 되었고 임무도 열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귀살대 생활 1년 만에 전생에 요리치로 평생 살아갈 때 친해진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쿄조로는 혈기가 출몰한 것 같다는 정보를 받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낯익은 집이 보였고 그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혈기에 당해 죽어있는 상태로 보였죠. 쿄조로는 그에 잠시 묵념을 한 뒤 그들을 수습해주려고 했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길에 이어져 있어 아직 생존자가 있다는 걸 유추하고 그곳으로 따라 뛰어왔습니다. 그렇게 그 흔적을 쫓아가보니 얼마 안가 어떤 소년과 소녀가 있었고 소녀는 인간, 소녀는 혈기로 보였죠. 소녀는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였고 이성을 잃고 소년을 공격하고 있는 걸로 보였기에 쿄조로는 그 혈기의 목을 베어 소년을 구해야 했다는 생각으로 뛰어들며 쿄조로는 네지코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했는데 탄지로가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쿄조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혈기는 죽여야 한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순간 탄지로의 얼굴을 보고 칼날을 뒤로 돌려 칼등으로 네지코를 쳤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를 보고 설마 너 카마도 가문의 아이인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걸 어떻게 하셨죠? 라고 했죠. 쿄조로는 그 귀걸이는 예전에 내가 카마도 가문의 사내에게 준 것이거든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이 귀걸이는 저희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귀걸이인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말을 일단 나중에 하고 먼저 너의 동생을 처리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네지코에 뛰어들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쿄조로가 네지코를 향해 뛰어가자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며 쿄조로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빠른 쿄조로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쿄조로가 네지코를 덮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뒤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을 떠보니 쿄조로는 네지코의 입에 자신의 죽통 도시락에 대나무를 물려주고 있었죠. 탄지로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일단 이 소녀는 처분하기 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로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네지코는 지금껏 본 혈기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카마도 가문은 자신의 전생에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줬던 가문이었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그의 자손들을 쉽게 죽여버릴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네지코를 죽이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혹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네지코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가족들을 해친 범인은 누구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혈기에 대한 것들과 귀살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탄지로는 찬찬히 듣더니 그렇다면 네지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느냐고 물었죠. 쿄조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아직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도 귀살대이 되어 힘을 가지고 가족들의 복수와 네지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 쿄조로는 그런 의지가 참 마음에 든다며 랭구 가문에는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네지코를 격리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너에게 검수를 직접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쩐지 박력 있지만 따뜻한 성품을 가진 쿄조로에게 인간적으로 매료가 되었고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네지코를 랭구 구별장에서 머물게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탄지로의 검수를 알려주는 쿄조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쿄조로의 별장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는 아빠인 신주로가 예전의 임무에서 구해줬던 아이로 이름은 이구로 오바나이. 혈기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를 죽이기 위해 귀살대 교육자를 소개받아 귀살대원이 되었죠. 그는 강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나게 컸기에 매번 신조를 쫓아다니며 당신처럼 강해지는 법을 알려달라고 귀찮게 했고 임무를 끝내고 나면 술 마시느라 바빴기에 자신의 아들 쿄조로가 검수를 끝내주게 잘 다루니 그와 함께 술을 하라고 쿄조로가 있는 별장으로 떠넘겼습니다. 오바나이는 쿄조로를 보고 네가 신주로 씨의 아들이냐며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냐고 한번 대결해보자고 했죠. 쿄조로는 지난번 아빠 신주로에게서 귀찮은 녀석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녀석도 나름 잠재력이 있어 보이니 잘 키워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호쾌하게 대결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함께 대련을 통한 소리를 하자며 오바나이의 도발에 응해줬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이 쿄조로를 단번에 때려눕힌 뒤 신주로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키워주라고 할 생각이었고 곧바로 전력으로 쿄조로에게 덤볐죠. 오바나이의 검술은 어쩐지 구불거리는 궤도로 처음 당해보는 상대는 피하기가 어려웠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호흡의 검술이었기에 자부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의 목검이 쿄조로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쿄조로는 간발의 차이로 피했고 오바나이는 우연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냈는데
쿄요로는 계속 다을랑말랑할 정도의 거리에서 공격을 피해버렸죠. 그러자 오바네이는 더욱 오기가 생겼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뱀의 호흡 검수를 요리조리 휘둘렀는데 먼저 지친 쪽은 당연히 오바나이였습니다. 쿄요로는 오바나이가 지쳐서 검을 휘두르지 못하자 그제서야 목도로 살며시 오바나이의 목을 툭 치며 나의 승리다. 하마터면 내가 질 뻔했어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속으로 젠장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라고 하며 부들거렸고 조만간에 반드시 이 녀석을 꺾어주겠다고 생각하며 그 별장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쿄요로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임무를 받고 정보를 얻으려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마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쿄요로가 그곳에 가보니 상인들은 저러다가 저 아가씨 죽게 생겼어 라고 수군거렸고 한 여자가 깡패로 보이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쿄요로는 위험에 빠진 그 여자를 구해주려고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니 한 덩치 큰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털썩 무릎이 꿇려진 채 그 여자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이 여자 무슨 힘이? 라고 했죠. 뒤에 있던 동료로 보이는 남자들은 종타쿠 장난치지 말라고 우리 중에 가장 힘센 네가 저런 여자한테 힘으로 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종타쿠라는 남자는 진짜라고 빨리 이 여자를 공격해서 내 손을 놓게 하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그 무리들이 여자에게 덤벼들었고 순간 쿄요로가 나타나 그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라도 남자 여럿이서 여자 한 명을 공격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 무리들은 두고 보자 하며 도망갔고 그 여자는 쿄요로를 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칸로지 미츠리 귀살대라는 조직을 찾고 있다고 했죠. 쿄요로는 그에 자신이 귀살대인데 귀살대를 왜 찾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츠리는 귀살대에는 강한 남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이상형은 강한 남자라 꼭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죠. 쿄요로는 다소 엉뚱한 미츠리에게 귀살대는 그런 이유로 들어갈 만한 곳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그 단서를 토대로 어떤 한 저택에 도달하게 되었죠. 쿄요로는 그곳에 들어가자 여러 마리의 혈기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만나의 혈기들을 일격에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혈기 소리에 의해 방이 이동하는 듯 했고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했기에 쿄요로는 꽤나 골치가 아팠죠. 이 저택은 꽤나 넓었고 숨어있는 혈기도 많았기에 자신이 혈기를 죽일 때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혈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쿄요로는 내비친 세기를 통해 빠르게 혈기가 있는 곳을 찾아 베어버렸고 곧바로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뛰어갔는데 이미 멀리서 혈기가 아이들을 찾아 공격하려는 찰나였고 그쪽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쿄요로는 젠장 저 아이는 지키지 못하는 건가? 라고 하며 최대한 빠르게 뛰어갔는데 순간 퍽한 소리와 함께 혈기가 쿄요로 쪽의 벽으로 날아와 쓰러졌고 쿄요로는 혈기가 날아온 쪽 아이가 있던 쪽을 봤는데 미츠리가 으아 저 이상한 괴물은 뭔가요? 저게 혈기라는 건가요? 라고 하며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여기까지 따라와 들어와 버린 건가? 아까 나를 미행하는 것 같긴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다니 라고 생각했죠. 그때 미츠리 옆에서 혈기가 튀어나왔고 쿄요로는 조심해! 라고 소리쳤는데 미츠리는 그 혈기의 공격을 쉽게 잡은 뒤 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여자 진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며 밑으로 내려간 쿄요로 그곳에는 이 저택의 방을 조종하는 듯한 혈기 쿄우가이가 있었고 이 녀석들 용케도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며 장구를 쳐 날카로운 창력을 날렸죠. 미츠리는 깍 저건 뭐야 라고 하며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고 쿄요로가 화염에어 검술로 그 참객들을 전부 쳐내버렸습니다. 쿄우가이는 내 참격을 그대로 다 막아냈다고? 라고 하며 놀랐고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라고 하며 더욱 많은 참격을 날렸죠. 그 순간 쿄요로는 쿄우가이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움직임으로 그 참격들을 베어낸과 동시에 눈앞까지 다가갔고 그대로 쿄우가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츠리는 그 모습에 와 저 남자 완전 강하잖아 저렇게 강한 남자는 처음 봐 라고 하며 눈에서 하트가 뿅뿅 생겼죠. 그렇게 그 임무가 끝나고 돌아간 쿄요로 미츠리는 쿄요를 쫓아오며 저도 혹시 귀살대에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신은 어릴 때부터 힘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몸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미츠를 자세히 보니 근육량이 일반인의 수배는 되어 보였고 그야말로 전사의 몸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철없이 보이긴 했지만 아이를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귀살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큰 전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호쾌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츠리 역시 쿄요로의 별장에 지내면서 쿄요로에게 검술을 지도받았고 오바나이는 새로 딸려온 미츠를 보고 정색하면서 나는 여자라는 종족은 딱 질색이라고 도대체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고 화를 냈고 미츠리는 죄송하지만 전 쿄요로 씨에게 검술을 배우러 온 것뿐이에요 라고 하며 흥칫뿡했죠. 그렇게 랭고 별장에서는 탄지로 오바나이 미츠리가 함께 검술을 단련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꾸준히 잠만 자고 있던 네즈코가 깨어났고 쿄요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 오바나이와 미츠리에게 네즈코에 대해서
혈기지만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고 했죠. 처음에는 오바나이가 미친 듯이 싫어했지만 네지코가 오바나이에게 벽없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바람에 오바나이는 괜히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 나중에 책임은 다 내 녀석이 지는 거다 교조로 라고 하며 뒤로 쌩 돌아버렸고, 미치리는 너무 귀여운 아이라며 아무런 허물 없이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조로는 임무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사쿠사 거리에 들리게 되었는데 어떤 골목에 위화감이 느껴졌고 한 구석에 혈기가 결계를 친 후 숨어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죠. 교조로는 그곳에 붙어있는 부적을 칼로 베어낸 후 틈을 뚫고 들어가자 한 저택이 나왔습니다. 그에서 마주친 한 남자 혈기는 쿄조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당황하며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 누구도 이 결계를 깨고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죠. 쿄조는 혈기를 발견했기에 곧바로 그를 퇴치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누구시죠? 라고 하며 타마요가 나왔고, 쿄조는 타마요를 보자 저 여자는? 이라고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타마요 유시로는 쿄조를 경계했고, 쿄조는 당신 혹시 타마요인가? 라고 물었죠. 타마요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귀살때라 어쩌다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알아봤는지 놀랐습니다. 쿄루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전에 치이쿠니 요리치라는 이름을 썼던 검사였다고 했죠. 타마요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 남자는 300여 년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쿄루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뒤를 돌아 칼을 휘둘렀고 공들이 칼에 베어 바닥에 떨어졌죠. 그쪽에서는 기습을 했는데 막아내다니 감이 좋은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스사마루와 야마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타마요의 행방을 쫓던 무장에 보낸 혈기들이었고 지금껏 찾지 못하다가 쿄로가 유시로의 결계를 깨버린 바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였죠. 쿄로는 확실히 타마요와 유시로에게서는 네즈코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스사마루와 야마는 다른 혈기들과 같은 무장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그들에게 해의 호흡을 사용해 순식간에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타마요는 그 검술은 설마 진짜로? 그 검사? 라며 놀랐고, 쿄로는 타마요에게 당신 아직도 무장을 지용하고 있나? 라고 물었죠. 타마요는 자신은 여전히 무장을 주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연구 끝에 이렇게 무장의 피를 받지 않은 혈기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유시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쿄로는 혈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혹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 쿄로는 타마요 유시로에게 자신을 도와 무장을 죽이는데 협력해주지 않겠냐며 자신의 별장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기나긴 세월 동안 부자를 죽일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요리이치 뿐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이 남자가 정말 요리이치의 환생이라면 이 남자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후 함께 랭고 별장에 가게 되었죠. 쿄요로는 전생의 귀살대에서 제명 후 홀로 평생을 무자를 쫓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무자를 죽이겠다며 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와 유시로까지 랭고 별장에 합세가 되자 또다시 오바나이는 난리법석을 떨며 또 혈기를 데려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고, 유시로는 그런 오바나이를 보며 감히 우리 타마요님에게 그런 막말을 하냐면서 씩씩 화를 냈죠. 미치는 타마요를 보고 지금까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답다며 아름다움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타마요에게 하트병병을 날렸고, 타마요는 네지코를 보며 자신 말고도 무장의 피를 이겨낸 혈기가 있다며 엄청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랭고 별장은 더욱 떠들썩하게 되었지만 각자의 역할이 확실한 정예부대로 성장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쿄요로는 오바나이와 미치리, 탄지로 남매, 타마요 유시로와 함께 지내면서 동료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줬고, 미치리와 탄지로는 금세 강해져 귀살대 선별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죠. 한편 타마요는 쿄조를 따로 불러 일단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약을 만들려면 12개월의 혈기들의 피가 필요한데 당신의 힘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상현의 혈기들은 물론 무장까지 손쉽게 퇴치할 수 있겠지만 그 강한 것이 마냥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하며 묻자 타마요는 무자는 예전에 당신과 만났을 때와는 달리 당신에게 패배한 이후로 일반적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심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죠. 지금까지 귀살대원들 중에는 예전에 당신처럼 강한 검사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씩 밖에 나와 인간들을 죽이고 혈기로 만들고는 하지만 당신 같은 존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자는 다시 한번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꼬리를 완전히 잡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12개월의 혈기들을 상대할 때 너무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 말 듣더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쿄조로는 12개월의 혈기가 있다는 나타공산으로 출격을 했고 그 임무에는 막 귀살대원이 된 미치리를 데려왔죠. 미치리는 귀살대원이 되고 처음 받는 임무에 두근두근거린다며 신나했고
쿄요로는 임무는 위험하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이 조금 더 올라가자 미치리는 쿄조로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쿄조로씨, 여긴 거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혈기는 별로 안 무서운데 거미는 좀 무서워서 라고 하며 꼼지락거렸죠. 쿄조로는 그 거미 입장에서는 네가 곰보다도 훨씬 위압감이 넘치는 상대로 볼 테니 걱정 마라 라고 다독였고, 미치리는 곰? 이라고 하며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이 자신을 곰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핑글핑글 맺혔습니다. 그때 쿄로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경계했고 칼을 꺼내 공중을 휘젓는 듯 했죠. 미치리는 뭐하는 거냐고 물었고, 쿄로가 휘두른 쪽에는 거미줄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스락 소리가 나며 앞에 여러 귀살대 검사들이 휘적휘적 걸어 나왔고, 미치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네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며 그들에게 뛰어갔죠. 미치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 귀살대원들은 미치리의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쿄조로가 미치리를 낚아채 그 공격들을 피했습니다.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저들은 지금 혈기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함부로 접근했다가 다칠 뻔했어 라고 했고, 미치리는 그저 쿄조로의 박력에 하트뿅뿅이 되었죠.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이들은 거미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하라고 하며 자신은 이 거미줄의 주인을 가서 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에게 맡긴 임무에 열심히 하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귀살대원들을 모두 나무 위로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한편 쿄조로는 거미줄을 따라 쭉 나아갔고 꽤나 뛰어간 끝에 엄마 거미열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열기는 자신의 위치를 곧바로 간파한 쿄조로에 대해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주변에 여러 거미열기가 있었기에 넌 죽으러 제 발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며 크게 웃었죠. 하지만 쿄조로에게는 주변에 숨어있는 거미열기들의 모습이 다 비쳐 보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엄마 거미열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여러 거미열기들이 튀어나와 쿄조로의 뒤를 노렸고, 쿄조로는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그 거미열기들의 목을 날려버린 후 충격에 놀란 엄마 거미열기에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미치리는 나무에 걸어놓은 귀살대원들의 거미줄이 풀리자 떨어지는 귀살대원들을 다치지 않게 받아줬고 안전한 한 구석에 그들을 놓아준 뒤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아빠 거미열기가 튀어나와 미치리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미치리는 가까스로 그 주먹을 가드에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날아갔죠. 아빠 거미열기는 내 주먹은 막는다고 해도 온몸의 뼈가 바스라져 버리지 라고 하며 승리를 장담했고, 미치리가 한 구석에 놓아놓은 귀살대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뛰어와 아빠 거미열기에게 펀치를 날렸고 아빠 거미열기는 그 주먹에 복부를 강타당했죠. 혈기 입장에서는 여자애가 주먹으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는 생각으로 복근에 힘을 단단히 주고 막았는데 내장이 전부 파열되어 버릴 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그대로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빠 거미열기는 미치리에게 너 이 녀석 괴물이냐? 라고 했고, 미치리는 당황해하면서 당신에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며 칼을 꺼내들었죠. 아빠 거미열기는 겨우 회복을 하며 봐주지 않겠다고 뛰어들었고, 미치리는 쿄조로에게 배운 화염의 호흡을 자신의 식대로 변형시킨 사랑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미치리의 유연한 몸놀림과 채찍처럼 유연한 영검에서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궤도, 거기에 미치리의 괴력까지 더해지자 무시무시한 검술이 되었고 그 공격은 아빠 거미열기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한편 쿄조로는 산에서 가장 커다란 귀가 느껴지는 곳으로 향했고 그 근처에 가자마자 온갖 날카로운 거미줄들이 쿄조로를 공격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거미줄들의 약한 부분을 한눈에 알아봤기에 그곳을 베어넘겼고 감이 좋은 녀석인가? 라고 하며 하얀 옷 루이가 나왔죠. 쿄조로는 루이를 보고 곧바로 뛰어가 목을 날려버릴까 하다가 너무 본 실력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타마의 말이 떠올라 조금은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루이는 쿄조로에게 사정없이 거미줄을 날리며 압박해왔고 쿄조로는 그 거미줄이 달랑말랑할 때 피하며 루이에게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루이는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 저 검사 녀석이 지쳐서 자신의 거미줄이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쿄조로의 움직임은 여전히 발팔한 상태였죠. 쿄조로는 이쯤이면 되었으려나? 라고 하며 화염의 홉을 사용해 거미줄을 베어내며 루이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루이는 순간적인 쿄조로의 기백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루이는 일단 거리를 두고 싸워야겠다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이미 쿄조로의 칼이 자신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걸 알았죠. 루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퇴치를 당하지만 다른 강력한 혈기들이 널 무참히 찢어 죽일 거라고 저주를 퍼붓으며 몸이 붕괴해갔고 쿄조로는 묵묵히 루이의 피를 유리병에 담으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쿄조로가 하얀을 잡았다는 소식에 귀살대에서는 이제 슬슬 차기 염주 자리에 쿄조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신주로 역시 이제 자신의 염주 자리를 쿄조로에게 넘겨주고 술이나 즐기며 살 거라고 했죠. 그렇게 은퇴 전 마지막 임무를 받은 신주로
신주로는 혈기 한 마리를 단숨에 해치운 뒤 드디어 이걸로 귀살대 생활도 끝인가? 라고 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술병을 꺼내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에 후련하기도 하면서 씁쓸해지기도 하는 마음, 오늘따라 술이 빨리 취한다면서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니 이 녀석 염주냐?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린 쪽을 보니 눈에 사연삼의 표식이 있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이거 참 오늘 내 임무는 다 끝났는데 연장 근무인가? 난감하군 이라고 하며 칼을 꺼냈고 아카는 어디 염주의 실력을 좀 볼까? 라고 하며 곧바로 그에게 뛰어들었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신주로, 하지만 역시나 술이 취한 상태로는 제대로 된 기량이 나올 수가 없었고 아카자의 주먹에 몸 여러 군데를 다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카는 확실히 염주는 항상 강한 편이었다고 싸운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며 신주로를 더욱 압박했고 신주로는 아카자의 난타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죠. 아카야는 좀 더 속도를 올려볼까? 라고 하며 파기살라츠 미션에 공격의 명중률을 올리며 서서히 신주로의 체력을 깎았습니다. 신주로는 아무리 자신이 취했어도 염주였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 없다며 자신의 화염해온 모든 형을 아카자에게 쏟아냈죠. 하지만 아카자의 파기살라츠는 상대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알아채는 공격에 특화된 화염해업 사용자에게 상성이 안 좋았고 신주로는 아카자에게 제대로 공격을 성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주로는 마지막으로 랭고 가문의 최종 비기인 연옥을 시전하려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점점 몸의 데미지가 누적되자 신주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아카야는 파괴살 멸식을 사용해 신주로의 복부를 뚫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이걸로 당대 염주도 끝인가? 그동안 죽여온 염주들보다 다소 쉬운 녀석이로군 이라고 했죠. 그러자 신주로는 크크크 웃으면서 미안하지만 난 염주가 아니야. 내 녀석을 만나기 전에 은퇴했거든. 그리고 걱정 마라. 앞으로 만날 진짜 염주는 나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그래? 그거 참 기대되는군. 그런 녀석이 있다면 부숴버릴 맛이 나겠어 라고 했고 신주로는 그 소리에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기대도 좋다. 그리고 안심이 되는군. 상현삼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염주가 이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라고 했고 아카야는 괜히 기분이 언짢아지며 허풍 떨지 말고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면서 신주로에게 꽂힌 팔을 빼내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신주로의 사망 소식은 귀살대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쿄조로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죠. 특히나 은퇴하는 마지막 임무에서 사형과 만나 전사했으니 더더욱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의 은인인 신주로의 죽음에 혈기 녀석들을 전부 다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고 미치는 쿄조의 옆에서 위로를 해줬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 쿄조는 신주로를 잃을 염주가 되었고 12개월의 혈기를 찾는 것도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시로는 12개월의 혈기를 찾기 위해 모습을 숨긴 채 정보를 얻는 역할을 했고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여러 하연의 기척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마침 그 열차를 조사하러 간 여러 명의 기살대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들었기에 쿄조는 그 열차를 향해 갔고 오바나이와 탄지로도 쿄조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쿄조는 열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집어먹으며 오마이로 외쳤고 오바나이는 지금 넌 여기서 밥이 넘어가느냐고 물었죠. 자신은 혈기가 나오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용할 수 없다고 하며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검표니와 검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오바나이는 난 이런 것도 신용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검표를 거부했고 탄지로는 검표를 안 하시면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할 텐데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쿄조는 그 검표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어떤 혈기술이 그 검표 기구에 붙어있는 걸 눈치채며 그 손을 쳐버렸죠. 그러자 검표원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며 도망갔고 오바나이 뿌듯해하며 거봐 그 무엇도 신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거였군요 라면서 수긍했는데 그때 열차 앞칸에 숨어있던 하연의 혈기와 맨 뒷칸에 숨어있던 하연삼의 혈기가 앞뒤로 나와 이들을 보유했죠. 쿄조는 이대로 이곳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에 빠르고 간결한 공격으로 저들의 목을 베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게 어디 쉽겠냐고 하며 승객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냉철하게 말했죠. 그때 하연이 로크로가 쿄조를 향해 혈기술을 날렸는데 그 순간 쿄조가 해외호흡을 사용해 그 혈기술제로 베어버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대로 로크로의 목을 일격에 날려버렸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어설프게 싸웠다가는 소중한 생명들을 잃을 수도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 오바나이와 탄지로 역시 와쿠라바의 공격에서 승객들을 지켜내고 있었지만 와쿠라바는 그 점을 노려 일부러 승객들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뱀의 호흡을 사용해 특이한 궤도로 그 공격들을 쳐냈고 탄지로가 쿄조에게서 배운 해외호흡의 검수를 사용해 일격에 와쿠라바의 목을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해외호흡을 사용하면 곧바로 체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기술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쿄조는 그 하연들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오바나이는
12개월의 혈기가 2마리나 있었다니 이제 다 끝난 건가? 라고 했는데 쿄요로는 아니 아직 한 마리 더 남아있는 것 같군 이라고 했고 그 순간 객실의 내부에 꿈틀거리는 촉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한열차의 내부가 촉수들로 둘러싸이게 되자 오바나의 탄지로는 당황하며 혈기가 한 마리가 더 있다고? 하며 촉수들을 칼로 베어냈는데 촉수들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쿄요로는 촉수들과 함께 열차 내부를 쓱 쳐다보게 되었죠. 그러자 쿄요로의 눈에는 거대한 생명체가 열차 내부에 융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쿄요로는 그 모습을 따라 앞칸을 향해 쭉 달려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촉수들은 계속해서 쿄요로를 공격하며 주변에 있는 승객들까지 노렸고 쿄요로는 그 촉수를 베어내며 나아갔죠. 오바나와 탄지로는 열차 곳곳을 누비며 승객들을 촉수로부터 지키려 버텼고 어서 쿄요로가 본체를 찾아 죽이길 기다렸습니다. 열차의 융합해 있던 하연인 엠무 입장에서는 쿄요로가 앞칸 향해 뛰어오는 걸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쿄요로가 기관실을 연 뒤 바닥 쪽에 있는 자신의 목을 확실하게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저 녀석 감이 좋아도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했죠. 쿄요로는 화염의 호흡을 한 뒤 강력한 참격을 바닥을 향해 내리셨고 열차의 한 칸 자체가 두부 썰리듯 잘려나가버리며 엠무의 목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엠무는 어떻게 하연의 열기가 3마리나 있는데도 피할 때 검사들에게 질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허무함을 느꼈고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죠. 열차는 그 여파로 인해 탈선을 하고 말았고 승객들은 자고 있다가 날벼락과도 같은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 바쁘게 되었죠. 한편 오바나이의 뱀 카브라마루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오바나이에게 알렸고 오바나이는 카브라마루 왜 그래? 아직 뭔가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며 긴장을 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소름 끼치는 귀가 느껴졌고 그것을 보자 눈에 상현상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오바나이는 그 귀에 몸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극혐하는 헬기가 눈앞에 있었기에 곧바로 뱀의 호흡을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아카자는 오바나이의 기묘한 검술에 이건 처음 보는 검술이로군 이라며 흥미로워했고 일부러 오바나이의 공격을 맞아줬죠. 오바나이는 자신의 검술이 상현의 혈기에게도 통한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는 베인 곳을 전부 회복해버렸고 오바나이를 각식으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겨우 가드라에 맞긴 했지만 아카자의 공격은 막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데미지를 남길 정도였죠. 아카자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며 좀 더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부들거리며 다시 한번 뱀의 호흡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파괴살 낮춤을 시전했고 오바나이의 공격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죠. 오바나이는 내 공격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걸? 이라고 하며 구불구불한 궤도의 참격을 날렸는데 어째선지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전부 간파하듯 피해버렸고 오바나이를 약올렸습니다. 오바나이의 검술의 끝에는 결국에 투기가 있었고 그걸 읽어내는 나츠 앞에서는 일반 검술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죠. 아카자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나?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오바나이의 복부를 꿰뚫으려고 내질렀습니다. 오바나이는 아카자의 빠른 주먹에 피할 수 없음을 느꼈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쿄요로가 어느새 접근해 아카자의 주먹을 칼로 베어버렸죠. 아카자는 쿄요로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기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뒤로 물러난 뒤 쿄요로를 관찰했습니다. 쿄요로의 모습은 이전에 살해한 신주로와도 똑 닮은 모습이었기에 쿄요로가 바로 신주로가 말한 그 새로운 염주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다며 기뻐했죠. 오바나이는 쿄요로에게 저 녀석 엄청나게 강하니까 조심해 라고 했고 쿄요로는 사연의 혈기다 보니 적당히 고전한 척하면서 싸우다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어디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쿄요로에게 뛰어들었고 쿄요로는 아카야의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며 공방전을 펼쳤죠. 아카야는 자신의 주먹을 전부 막아내자 확실히 전 염주보다는 강한 것 같다고 하며 그 녀석 네 아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쿄요로는 표정이 굳어졌고 설마 네 녀석이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한 녀석인가? 라고 했죠. 아카야는 크하하 웃으며 그래 그 녀석이 말하길 새로 염주가 된 녀석이 나는 물론이고 모든 혈기들을 죽일 수 있다고 거품을 떨더군. 자식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라니까 이라고 했고 쿄요로는 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엄청난 투기를 발산하며 아카자에게 위압감을 줬습니다. 아카야는 그런 투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파괴할 아침을 시전했고 쿄요로의 투기 움직임의 방향을 똑똑히 읽기 시작했죠. 쿄요로는 아카자가 신주를 죽인 혈기라는 걸 알자 끌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카자는 너희 화염의 호흡 사용자들은 그 호흡의 특성상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했고 쿄요로는 해외호흡을 쓰려다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죠. 아카야는 오냐 어디 한번 와봐라 그 거대한 토기로는 모든 움직임을 지킬 수밖에 없을 테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는 아카자에 뛰어가 칼을 휘둘렀는데 아카야는 쿄조로의 공격 방향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대로 쿄조로에게 당해 양팔이 날아가 버렸죠. 아카야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쿄조로는 자신의 옆쪽까지 다가와 있었고 몸통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몸을 겨우 재생시켰고 내 나침이 뭔가 잘못되었나? 어째서 공격을 피할 수 없지? 라고 생각했죠. 그때 쿄조로가 네 녀석은 투기를 읽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화염의 검술 중 가장 투기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술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화염의 오보이 연옥을 시전했고 엄청난 투기가 뜨겁게 쿄조로의 주변으로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카야는 저 정도의 힘이라면 맞으면 진짜 위험하겠지만 더욱 알기 쉬운 공격이라 맞을 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연옥을 사용해 뛰어오는 쿄조로 아카야는 그 움직임은 다 보인다고? 라고 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쿄조로의 연옥을 우측으로 피한 뒤 옆구리를 멸식으로 찔러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쿄조로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왔고 피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끝으로 아카자의 목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아카야는 그제서야 왜 계속해서 쿄조로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파괴살 아침은 상대방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뿐 결국에는 자신의 신체 능력으로 그 공격을 피해야만 하는 건데 쿄조로의 검술이 아카자의 신체 능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공격이 날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아카야는 상현 3인 나의 신체 능력을 가볍게 능가해버리는 실력이라고? 그 전 염주 녀석 말이 허풍이 아니었단 건가? 라고 하며 소멸해 갔습니다. 오바나이는 채 신주로 씨가 저 녀석에게 살해당한 거였나? 내가 원수를 갖고 싶었는데 아쉽군 이라고 했고 쿄조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한 뒤 아카자의 피를 담아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미치리는 홀로 타마에게 받은 어떤 임무에 나갔다가 하얀육의 혈귀 카마노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혈귀와 치열한 싸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의 강력한 사랑의 호흡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던 카마노에 자신의 혈기들 자체를 베어 날려버리는 미치리에게서 이겨낼 수가 없었고 이대로는 저 괴력 여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그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좋았어 라고 하면서 추격하지 않고 뒤를 돌아 다시 랭구 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귀살대에서는 무한열차에서 3마리나 되는 하연의 혈기와 상현삼의 거물급 혈기를 퇴치했던 것에 엄청난 환호를 했고 오바나이의 그동안의 활약과 이번의 활약을 더해 사주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자는 무한성의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남아있는 하연의 혈기들을 불러들였고 하연은 그렇다 쳐도 아카자가 귀살대 검사에게 당하다니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화를 냈죠. 아카야는 평소에도 혼자 귀살대원들과 대결하기 좋아했고 전력을 내기보단 싸움을 즐기는 타입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며 앞으로 귀살대 검사들을 만난다면 그냥 곧바로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상현들은 물러가게 되었고 부자는 카마누엘을 불러 너는 어째서 귀살대 검사와 싸우다가 도망친 거냐고 방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싸움에서 도망간 녀석은 필요 없다면서 그대로 그를 처형해버렸죠. 랭구 별장에 모인 이들 타마요는 쿄조를 불렀고 드디어 무장이 있는 무한성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아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는 어떻게 알아낸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하연육의 혈기의 위치를 포착하자 미치리를 보냈고 미치리에게 그 혈기와 싸우면서 유시로의 혈기술이 담겨있는 부적을 몸에 몰래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그 부적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에 일부러 그 혈기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쿄조로씨가 아카자를 퇴치해서 무장인 12개월을 무한성에 소집을 했기에 그 부적을 달고 있던 카마노에 역시 그곳에 가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렇다면 당장 그 무한성에 찾아가서 무장을 퇴치하도록 하자고 했고 타마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무한성의 위치는 알아냈으니 좀 더 무장의 전력인 상현들을 퇴치한 이후 그리고 완벽히 무장을 퇴치한 방법을 갖춘 다음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의체 힘을 가진 당신이 있는 지금이 무장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니만큼 더더욱 신중하고 싶다고 했죠. 쿄조로는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럼 이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사연 중 그나마 가장 약한 상현육의 혈기는 유곽에 숨어 100년이 넘도록 지내고 있다며 그곳으로 가 그들을 퇴치하고 피를 모아오라고 했죠. 그의 쿄조로는 알겠다고 하며 곧바로 유곽으로 떠날 제비를 했고 쿄조로는 우선적으로 오바나이에게 함께 할까 제안을 했지만 오바나이는 여자가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며 이번 임무에서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치리는 그럼 대신 제가 함께 가겠다고 저번에 혼자 임무에 나갔을 때 왠지 씁쓸했다고 하며 쿄조로에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렇게 유곽으로 함께 들어간 쿄조로와 미치리는 땡글땡글한 눈으로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을 바라봤는데 아름다운 유녀들의 모습에 시무룩해짐과 동시에 쿄조로를 저 여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계했죠.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쿄조로 역시 남자다 보니까 수많은 유녀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서 따라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유녀들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 없이 혈기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탐색했는데 미치리는 그런 쿄조로의 덤덤함에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설레지 않느냐고 떠봤죠. 그러자 쿄조로는 나는 사랑 없는 욕구에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미치리는 쿄조로씨 라고 하며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몸을 가진 쿄조로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은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며 세상을 통달한 할아버지의 사랑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욕구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오이라는 행차가 있었고 쿄조로는 그 오이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치리는 그런 쿄조로를 보고 그 오이란을 쳐다봤는데 지금까지 본 유녀들보다 훨씬 더 예쁜 외모의 여자였기에 쿄조로씨 유녀들한테 관심 없다면서 역시 엄청 예쁜 여자한텐 눈이 돌아가는 거군요 라고 하며 눈물이 팽글팽글 맺히며 속상해했죠. 그 쿄조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 여자는 혈기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혈기라고요? 말도 안 돼. 아 하긴 타마요시도 혈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며 혼자서 수긍했고 쿄조로는 저 여자가 있는 가게로 따라 들어가야겠다고 하며 다키를 따라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사고가 끝이 나게 되죠. 쿄조로는 다키를 쫓아 다키 유곽으로 들어갔고 미치리 역시 그곳으로 따라 들어갔죠. 쿄조로는 일단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소란을 피우지 말자고 했고 미치리는 알겠다고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한 남자들이 미치리를 보고 껄떡거리면서 들러붙었고 미치리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취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전해질 리가 없었죠. 그 손님들은 미치리의 팔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고 미치리는 힘을 써서 꿈쩍도 안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 남자들을 엎어쳐버리면 큰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조로가 그 남자들을 순식간에 엎어쳐버렸고 미치리는 크게 당황했죠. 쿄조로는 이 여자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하며 정색을 했고 술 취한 남자들이 일어나 쿄조로에게 덤벼들자 가차없이 그 남자들을 땅에 꽂아버렸습니다. 미치리에게 함부로 대한 녀석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으름장을 놓는 쿄조로 미치리는 쿄조로씨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화를 내주시다니 라며 하트뿅뿅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서 감히 이런 소란을 떠는 거죠? 라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는 오이란인 다키가 서 있었습니다. 쿄조로와 미치리는 다키의 등장에 긴장했고 다키는 이들이 자신을 노리고 온 귀살대라는 걸 한눈에 간파했죠. 지난번 무단히 귀살대원들을 만나면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죽여버리는 명령을 해줬기 때문에 다키는 이 가게에서의 일은 오늘로써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오비를 알렸습니다. 다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 뒤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쿄조로는 이미 다키와 혈기로 변해 오비를 알리려고 몸에 변화가 생기자마자 공격 범위를 예상했고 오비가 주변 인간들에게 닿기 전에 전부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내가 혈기라는 것을 진작에 간파했던 건가? 라고 하며 놀랐고 곧바로 오빠인 규타로를 불러내야 했죠. 미치리는 두 마리의 상현류 표시가 있는 혈기들을 보자 매우 긴장이 되고 몸이 떨려왔지만 자신이 여자 쪽을 맡을 테니 쿄조로씨는 남자 쪽을 맡아서 이겨내봐요 라고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나 혼자 이들을 상대하고 있을 테니 일단 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오라고 했죠. 다키와 유타로는 그렇게 놔둘 줄 아느냐고 피해 참여과 오비들을 사방에 날렸는데 쿄조로가 화염의 옵을 사용해 그 공격들을 아슬아슬하게 쳐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미치리는 빠르게 손님들을 4-5명씩 어깨에 짊어진 뒤 밖에다가 내보냈고 아무래도 2대1은 쿄조로씨도 버거울 테니 어서 내가 도와줘야 해 라고 생각을 했죠. 쿄조로는 규타로 남매를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부장에게 들어갈 정보에 대해 경계했고 일부러 치열하게 싸운 척을 했습니다. 규타로는 자꾸 한 끗 차이로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는 쿄조로를 보고 열이 받았고 자신의 최대 출력의 공격과 더불어 다키의 최대 출력의 공격을 거부섰죠. 하지만 그 역시도 아슬아슬하게 받아쳐버린 상황. 그때 미치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낸 뒤 쿄조로를 도우러 왔고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각자 한 마리씩 상대하자고 하며 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옵을 사용해 다키 오비들을 잘라내며 막강한 파워를 보여줬고 다키는 저 여자는 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며 당황했죠. 쿄조로는 미치리가 다키를 압박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걸 확인하자 이제 슬슬 이들을 퇴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규타로에게 해외 호흡을 사용해 몸 이곳저곳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규타로의 몸을 칼자루로 쳐내 다키가 있는 쪽으로 날려버렸고 규타로와 다키가 부딪히자 그 순간 쿄조로가 그 둘의 목을 일격에 잘라내버렸죠. 규타로는 소멸을 가며 우연이겠지? 어떻게 우리 남매 퇴치법을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녀석 언제라도 우리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자신들은 퇴치당한 상태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쿄요로는 그들의 피를 담은 뒤 그대로 다시 별장으로 돌아갔고 타마요는 그 다음 임무로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가 있는 곳을 알려줬죠. 쿄요로는 교쿠와 한텐구도 무리 없이 규타로 남매를 잡은 것처럼 적절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끝내 퇴치를 했고 그 피를 타마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타마요는 쿄요로에게 정말 훌륭하다며 이제 상현이 도우마의 피 정도만 가지고 온다면 무잔을 약체화시키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도우마가 거주하고 있는 만세극락교의 정보와 위치를 쿄요로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쿄요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곧바로 만세극락교를 찾아가게 되었고 미치리 역시 그곳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달하게 되자 낯익은 귀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방문을 열자 상현이 코쿠시보와 옆에 상현이 도우마가 함께 있었죠. 쿄요로는 코쿠시보를 보자마자 마음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녀석이 요즘 상현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다던 그 검사로구나. 만나보고 싶었다 라고 했죠. 쿄요로는 코쿠시보와 도우마가 있다면 미치리가 싸움에 휘말려들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리에게 너는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가 순간적으로 달의 호흡을 사용해 빠르게 쿄요로를 공격했고 쿄요로는 강력한 그의 공격을 칼로 막았지만 몸이 저릿하게 충격이 오는 걸 느꼈죠. 쿄요로는 코쿠시보를 보고 예전에 싸웠을 때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늙은 요리이치에게 패배한 이후 미친듯이 검술에 집착을 하며 강자들을 잡아먹었고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쿄요로는 화염의 호흡을 시작한 뒤에 코쿠시보에 뛰어들어 공격을 날렸고 코쿠시보는 그 공격들을 쉽게 막아내며 날카로운 반격까지 했습니다. 화염의 호흡이라 예전부터 염주들은 강했지. 특히 이 녀석은 초대 염주인 킨주라 똑 닮았구나. 내가 귀살대에 있었을 때는 킨주로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검술을 구사했지만 혈기가 된 이후에 내가 그를 죽이게 되면서 내 검술이 화염의 옷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냈다 라고 했죠. 그 쿄요로는 자신과 친했던 킨주로가 코쿠시보에게 당해 죽었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고 자신의 전생에 사사로운 정 때문에 완벽하게 끝장을 내지 못해 코쿠시보에게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에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쿄요로는 화염의 호흡이 아닌 해의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저건 요리체? 라고 하며 당황했죠. 그렇게 코쿠시보가 상황을 생각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쿠시보의 검이 자신의 목까지 다가왔고 코쿠시보는 아슬아슬하게 피해내며 뒤로 빠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어쩐지 쿄요로에게서 예전에 받았던 요리치의 공포감이 느껴졌고 이거 전력을 내지 않으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며 내비치는 세계로 쿄요로의 몸을 꿰뚫어봤죠. 그러다 더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태양의 기운, 마치 요리치에서 뿜어져 나오던 특유의 기운이 자꾸만 느껴지며 불쾌함이 커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저자를 내 검술로 베어내어 그동안 담겨져 있던 열등감을 모두 해소해버리라 다짐했고 달의 호흡 참격을 수없이 쿄요로에게 날렸죠. 쿄요로는 해의 호흡을 사용해 그 참격들을 전부 맞받아쳤는데 근처에서 도우마와 미치리가 싸우고 있는 소리와 함께 미치리의 몸에 많은 상처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코쿠시보를 상대하고 있을 때 도우마가 미치리를 쫓아가 공격했고 미치리는 도우마에게 상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쿄요로는 어느 정도 조바심이 일어났고 코쿠시보를 계속 상대했다가는 미치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코쿠시보에게서 등을 보이고 도우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도우마는 미치리가 자신의 얼음 혈기술에 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마무리를 하기 위해 미치리에게 얼음창을 소환해 날렸죠. 미치리는 저건 피할 수 없다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쿄요로가 그 얼음창들을 쳐내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고 도우마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이 녀석은 코쿠시보 씨가 상대하고 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이곳까지? 설마 코쿠시보 씨가 진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쿄요로의 뒤쪽을 보니 코쿠시보는 건재하며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죠.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등을 보인 쿄요로에게 곧바로 참격을 날렸고 쿄요로는 그게 날아오든 말든 도우마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며 도우마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쿄요로는 코쿠시보의 참격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죠. 미치리는 저 때문에 쿄요로 씨가 라고 하며 울먹였고 코쿠시보는 이 얼마나 한심한 꼴이냐며 너의 기준에서는 저 여자를 살리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겠지만 이로써 너는 나에게 더더욱 죽임을 당할 확률만 높아졌고 결국엔 이 녀석이 죽으면 이 여자도 당연스레 죽게 될 텐데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쿄요로는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며 이게 배인다는 감각인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싶었지. 저번 생에서는 단 한 번도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야 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치리에게 걱정 마라. 나는 아무도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이라고 하며 해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야 코쿠시보는 여자 앞이라고 거풍을 떠는 건가?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주지 라고 하며 달의 호흡 참격을 무순히 날렸죠. 그러다 쿄요로는 거대한 해의 호흡 참격 하나로 그 참격들을 상실시켜버렸고
코쿠시보의 눈이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의 스피드로 코쿠시보에 다가가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몸놀림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쿄요로는 지금까지 싸울 때 항상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싸웠지만 처음으로 맛보는 몸의 고통으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크게 분비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 능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였죠. 애초에 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가 수위까지 불태우는 상황. 쿄요로의 해외옥 검술은 코쿠시보의 팔다리를 쉽게 날려버렸고 쿄요로의 칼은 혁도로 붉게 물든 상태였기에 몸의 재생 역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요리치 말고 또 있었다니 빌어먹을 재능들 이러면서 부들거리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몸을 괴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죠. 너무나도 흉측하게 변해버린 코쿠시보. 쿄요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취해질 수 있느냐며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코쿠시보는 쿄요로의 얼굴에서 요리이치의 얼굴이 오버랩되었고 그 잊고 싶던 얼굴이 왜 또 생각이 나는 거냐며 전부 다 박살내주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다 쿄요로는 더 이상 형이 취해지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이제 혈기의 삶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하며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그대로 뛰어간 코쿠시보의 몸과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이 날아가며 몸이 붕괴해가는 코쿠시보. 쿄요를 보자 어쩐지 쿄요로의 몸 안에 있는 요리이치의 영혼이 느껴지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아 그래 너였구나 요리이치 나를 뵐 수 있었던 게 너여서 다행이다 라고 하며 소멸했죠. 그때 코쿠시보가 흘린 피를 타마의 고양이가 담은 뒤 슥 사라졌고 쿄요로는 이제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뒤 부자만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쿠시보와 도망의 싸움 끝에 몸에 상처를 얻게 된 미치리와 큐즈로. 그런데 멀리서부터 별장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담장이 무너졌고 이게 무슨 일인가 황급하게 뛰어갔죠. 그러자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오바나이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엄청난 기기를 가지게 된 타마요와 유시로가 있었습니다. 큐즈로는 오바나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오바나이는 역시 혈기 녀석들은 신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니까 큐즈로 이 녀석이 책임져라 라고 하며 쓰러지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쿄요로는 자신들에게 공격성을 띠고 있는 타마요와 유시를 보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쿄요를 무시한 채 그저 오바나이에게 네즈코를 어디에다가 빼돌렸냐며 정색을 했죠. 오바나이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저 녀석 우리를 이용한 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쿄요로 너를 이용한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얼음 헬깃을 날려 쿄요로의 일행을 공개했고 쿄요로는 황급히 피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죠. 방금 그 기술은 도마의 기술? 타마요는 쿄요로에게 당신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덕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들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처음 쿄요로 마주치고 쿄요로가 요리치의 환생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드디어 그렇게 증오하던 무장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기뻐했는데 쿄요로가 처음 12개월 하연올 루이 피를 모아오자 타마요는 그 피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무장의 세포만 걸러낸 뒤 자신의 몸속에 조혈했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오며 쾌감이 주는 걸 알게 되었죠. 타마요는 태어나 이 정도의 쾌락은 처음 느껴봤고 새로운 혈기술 루이가 쓰던 거미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혈기들의 피를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그저 흥미뿐이었지만 쿄요로가 더욱더 많은 12개월의 피를 모아오게 되었고 타마요는 그 피를 자신에게 투여하자 또다시 엄청난 쾌락에 빠지게 되며 강해지게 되었죠. 특히 상해사 마카제의 피를 투여하게 되었을 땐 지금껏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신체 능력이 생겼고 힘이라는 것에 더욱더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그때 마침 미리 심어놓은 부족으로 인해 무한성의 위치를 알게 되자 긴밀하게 무자를 만나게 되었고 무자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죠. 무자는 그때까지 타마요는 그저 신경 쓸 필요 없는 약해 빠진 혈기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타마요는 지금 자신의 연구는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데 가깝게 되었고 그 약이 완성이 되면 당신에게도 줄 테니 대신 사연들이 있는 곳의 위치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죠. 무자는 그에 왜 사연들의 위치가 필요한 거냐고 묻자 사연들의 희생이 태양을 극복하는 약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이니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타마요가 자신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부터 이례적인 일이었고 정말로 그런 약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녀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타마요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연들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죠. 타마요는 그때부터 사연이 있는 위치를 하나하나 쿄요로에게 말해주게 되었고 쿄요로는 차례차례 사연들의 피를 모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타마요는 피를 흡수하게 되며 강해졌고 마지막으로 쿄요로에게 미행을 붙여놓은 차차마루가 도우마와
토쿠시의 피까지 가져오게 되자 모든 상인들의 힘을 흡수한 최강의 혈기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혈기인 네지코만 흡수하면 태양까지 극복한 혈기가 되어 무장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상인들의 피를 흡수하게 된 타마요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착한 심성, 착한 자아가 파괴를 갈망하는 상인들의 자아에 잠식당하게 되며 그야말로 파괴와 사륙을 원하는 혈기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네지코를 흡수하기 위해 네지코의 방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네지코가 없었고 탄지로의 기척 역시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바나이가 설마 네지코를 찾는 거냐? 역시 그런 살기 등등한 귀의를 드러냈다는 건 네지코를 흡수할 생각이었던 거지? 라고 했죠. 타마요는 설마 네 녀석이 네지코를 숨긴 거냐? 라고 물었고 오바나이는 그래 애초에 나는 네 녀석을 신용하지 않았지.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귀할대들이 지금껏 아무리 찾아도 찾지 않던 상인들의 거처를 그렇게 쉽게 알아냈다는 것도 수상하고 표조로가 상인의 피를 모아할 때마다 미묘하게 너의 기운이 달라지더군.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해도 나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타마요는 엄청나게 열이 받아 오바나이를 공격했고 오바나이는 뱀의 호흡으로 타마요의 공격을 맞받아쳐보려 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인해 상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참하게 패배를 했죠. 그때 쿄조로 미치리가 도착을 했고 타마요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쿄조로는 타마요의 배신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고 곧이어 타마요의 주변에 어떤 안개가 뒤덮이더니 유시로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쿄조로는 이대로 타마요가 사라져서 모아버린다면 이 생에서도 무장을 죽이지 못하고 무장만큼 위험한 혈기로 만드는 장본인으로 끝날 거라며 땅을 치면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타마요의 연구실에서 한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에는 타마요님이 점점 자신이 알던 분과 다르게 변해버리고 있다며 이건 분명 타마요님의 의지가 아닐 테니 꼭 좀 타마요님을 해방시켜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고 무한성의 위치와 그 무한성의 결계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부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그대로 무한성에 혼자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치리가 만류하며 쿄조로 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오바나이 씨도 위급한 상황에 타마요는 네지코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 네지코와 탄지로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 쿄조로는 타마의 배신 때보다 훨씬 놀라며 미치리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너의 머릿속에서 그런 냉철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냐고 했고 미치리는 볼에 바람을 부어 넣으며 저도 항상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바나이를 나비자택에 데려간 뒤 시노부에게 치료를 받게 했고 오바나이가 깨어나길 기다렸죠. 오바나이가 조금 뒤 신음하며 눈을 떴고 쿄조로는 몸은 괜찮으냐며 지금 카마도 남매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아 여긴 나비자택인가? 카마도 남매는 이곳에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탄지로가 뛰어와 이구로씨 괜찮으세요? 라고 했죠. 쿄조로는 가슴을 쓸어내며 다행히 안전한 곳에 있었다며 네지코가 기사대 본부와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충주 시노부가 나와 이곳에 혈기를 놔두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혈기를 엄청나게 혐오하는 이구로씨가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 어떤 분명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했죠. 그의 쿄조로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귀살대 본부에서 조합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네지코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타마요와 무장이 네지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풍주사내미는 그런 무장이나 타마요란 혈기가 네지코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네지코를 퇴치해버리면 된 거 아니냐고 했죠. 쿄조로는 그 말도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녀를 지켜주기로 다짐을 했고 무한성의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 네지코를 죽이지 않고 무장과 타마요를 대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들은 그의 말에 수긍을 했고 모든 전력을 모아 무한성으로 쳐들어가면 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갖춘 뒤 귀살대원들은 무한성의 위치를 찾아갔고 쿄조로는 그 입구에서 유시로가 준 부적을 사용해 결계를 깨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한성 안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썰렁했고 수많은 혈기들이 우글우글 할 것 같았지만 혈기들의 모습이나 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온통 핏자국들이 넘쳐났으며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혈기들의 시체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말고 누군가가 무한성을 습격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타마요와 무잔이 한쪽 건물에서 나란히 서 있으면서 귀살대원들을 반겼고 쿄조로는 타마요에게 설마 무장과 손을 잡아버린 건가?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쿄조로에게서 벗어난 뒤 곧바로 무한성으로 오게 되었고 무자는 타마요가 네지코를 놓쳤다는 것에 화를 냈는데 타마요는 어디 감히 나에게 언성을 높이느냐며
내가 예전에 힘없던 타마요로 보이냐면서 자신의 힘을 표출해냈었죠. 무자는 건방지다며 근처에 있는 혈기들을 몽땅 불러 타마요를 공격하겠는데 타마요는 철부채로 휘둘러 도마의 얼음 혈기술과 코코시보의 달의 호흡 참격으로 자신에게 덤벼든 혈기들을 순식간에 몰살시켜버렸고 무자는 그 모습에 이미 타마요는 자신의 힘으로써 쉽게 죽일 수 없는 어쩌면 자신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혈기가 되었다는 걸 느끼고 사과를 했습니다. 타마요는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편리하고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게 짜릿했고 무자를 향한 복수심 같은 것도 그저 힘없는 시절에 했던 것이며 이제는 굳이 서로가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유까지 부리게 되었죠. 타마요 역시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무장을 집어삼켜 흡수할 정도의 강함은 아니었고 혈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무장이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이 세상을 혈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장이 꼭 필요했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기로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귀살대를 몰살시키고 결국에 네이코를 손에 얻기만 하면 함께 태양 극복을 할 수 있으니 불만이 없었죠. 무자는 남아있는 혈기들에게 명령해 귀살대원들을 말살하라고 했고 많은 숫자의 혈기들이 귀살대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혈기들은 남아있지 않았기에 순식간에 귀살대 검사들은 혈기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귀살대 주들은 이 정도면 쉽게 무장과 타마에게 도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한성 전체에 어떤 안개가 휩싸인 듯 했고 쿄요로는 그것이 혈기 흐름을 감지하며 칼을 휘둘러 그 안개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갑자기 뒤에서 하조 무이치로가 자신의 칼을 휘둘렀고 쿄요로는 그 칼을 막으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때 위에서는 사네미와 기우가 동시에 뛰어들어 각자의 호흡으로 강력한 공격을 쏟아냈고 쿄요로는 아슬아슬히 피한 뒤 뒤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사제 주들의 상태가 이상했고 모두가 광분한 눈빛으로 쿄요로를 노려봤죠. 그러더니 모두가 한마음인 것처럼 쿄요로에게 덤벼들었고 쿄요로에게 퍼부는 공격은 정말로 죽이려고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주들의 공격, 쿄요로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피하며 주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고 순간 저 위쪽에 있는 타마요를 보자 타마요는 씩 웃고 있었죠. 타마요는 자신의 고유 혈기술을 사용했고 타마요의 혈기술에 당한 모든 이들의 눈에 쿄요로가 마치 무장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쿄요로는 안되겠다 싶어 해외호흡 검술을 사용해 귀살대 주들의 공격들을 쳐내며 몸에 충격을 줘서 깨어나게 하려고 했죠. 쿄요로는 빠른 속도로 뛰어가 모든 주들의 공격을 막아낸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찼고 그걸로 이들이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타마요를 어서 퇴치해야겠다며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무장이 초크를 꺼내 쿄요로의 접근을 방해했고 타마요 역시 얼음창을 소환해 쿄요로에게 뿌려댔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올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고 순간 이상한 기분에 주들이 인쪽을 보니 주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난장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저들을 이용해 당신의 체력을 빼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된다면 서로 죽이게 만들어 당신의 멘탈이라도 부숴주겠어요 라고 했죠. 쿄요로는 주들을 무시하고 타마요를 우선적으로 공격하라고 했지만 자꾸만 그쪽이 신경이 쓰였고 도움을 받는데 주들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교메이가 바위의 호흡을 사용해 시노부와 무이치로에게 치명상을 입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미치리의 칼을 쳐냈고 미치리를 베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죠. 쿄요로는 그의 젠장이라고 하며 다시 밑으로 내려갔고 사네미의 칼을 해의 호흡으로 쳐내며 미치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자신의 신발 쪽에 숨겨놓은 반도로 쿄요로의 등을 찔렀고 쿄요로는 괜찮다 미치리 널 꼭 구해주겠다 라고 했죠. 그 쿄요로의 피와 함께 쿄요로의 목소리가 미치리에게 닿자 어떤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태양의 기운이 미치리의 몽롱했던 정신을 깨웠습니다. 미치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찌른 무장이 쿄요로라는 걸 알고 엉엉 눈물을 쏟아냈죠. 쿄요로는 자신의 피에 닿자 깨어난 미치리를 보고 설마 자신의 피에 어떤 혈기술을 깨는 효능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대로 다른 주들에게 뛰어갔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며 상처를 입히고 있는 주들에게 자신의 피를 묻히자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혈기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피투성이가 된 채 큰 상처를 입은 주들의 모습 거기에다가 자신이 동료들을 다치겠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주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타마요를 보고 반드시 이 행위의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해외호흡을 시연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쿄요로는 해외호흡을 시연한 뒤에 귀살대 주들에게 너희는 방해만 될 뿐이니 그냥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고 주들은 아무리 그래도 쿄요로 혼자 저 둘을 상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때 타마요는 보내줄 생각도 없다면서 얼음으로 된 분신 6개를 만들어냈고 주들 쪽으로 보냈습니다. 타마요의 6개의 분신은 각각의 상현 1, 2, 3, 4, 5, 6의 능력을 지녔고 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쿄요로는 일단 무장과 타마요의 본체를 향해 뛰어갔는데 무장은 어디 건방지게 검사 녀석이 내게 칼을 겨누냐며
촉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쿄조로는 헤이호흡으로 무장의 촉수를 전부 찢어버렸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식간에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헤이호흡의 검수를 직격으로 받게 되자 이 감각은? 이라며 예전 요리이치에 당했던 드라마가 떠올랐고 쿄조로는 넌 이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무잔 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에 쿄조로를 돌아보니 최강의 검사 요리이치의 모습으로 비쳐보였고 네 녀석 살아있었던 건가? 라고 하며 벌벌 떨었고 곧이어 구토를 했죠. 그러나 타마유는 그런 무자의 모습을 보고 이런 쪼다 자식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냐? 라고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무자는 그저 저 녀석에게 살해당한다 도망가야 해 라고 하며 벌벌 떨었고 이전에 베었던 상처와 더불어 방금 베인 상처가 벽도로 인해 대포를 태워버리고 있었죠. 쿄조로는 무자의 마무리 지으려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때 타마유가 다레옵 참격을 날렸고 그 참격 주변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과 규타로의 독까지 합쳐져 한 방만 스치더라도 큰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무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타마유의 참격을 피해 뒤로 빠졌고 무자는 고맙다 타마유 라고 하며 몸을 겨우겨우 재생을 시켰죠. 그때 쫙 소리와 함께 타마유가 무자의 싸대기를 날렸고 정신 안 차리냐고 저 녀석은 확실히 위험한 녀석이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녀석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얼얼한 뺨에 살짝 정신이 들었고 타마유와 함께라면 저 녀석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기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장과 타마유는 쿄조로에게 광범위한 공격을 퍼붓었고 쿄조로는 그것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타마유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는 주들마저 엄청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에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주들의 체력이 떨어지게 될 테고 미치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의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 혈기를 말살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환생까지 한 상태였던 요리이치였고 그 임무를 위해서라면 냉철하게 주들을 내팽개치고 우선적으로 무장과 타마유를 공격해야 했지만 몇 번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은 따뜻함에서 오는 유대관계는 쉽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쿄조로는 그에 다시 타마유와 무장을 등지고 주들에게 뛰어가 타마유의 분신들을 막아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끝내 무장과 타마유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쿄조로는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여지게 되니 확실히 이전 요리이치 몸의 전성기 때보다는 현재 몸의 상태가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쿄조로가 타마의 분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 지쳐있던 주들을 향해 타마의 본체는 또 다른 공격을 날렸고 쿄조로는 아차 하며 그쪽을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해의 호흡 검술과 뱀의 호흡 검술이 그 공격들을 쳐버렸죠. 몸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오바나이와 탄지로가 함께 지원을 온 것이었고 탄지로는 쿄조로에게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탄지로는 쿄조로에게 어떤 것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신이 가마도 가문에게 선물했던 귀걸이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칼이었죠. 쿄조로는 그 귀걸이를 받고 그 칼을 쥐게 되자 마치 정말로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던 일륜도는 염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화염의 호흡에 맞는 칼이었기에 화염의 호흡을 쓸 땐 아주 폭발적인 검술이 나왔지만 해의 호흡을 주력으로 할 때는 요리이치 시절보다 파괴력이 나오지 않았었죠. 또한 요리이치의 귀걸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태양의 신에게 기도하며 만들었던 부적이었기에 요리이치의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을 유지시켜줬었던 것이었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받은 일륜도와 귀걸이를 착용하자 엄청난 태양의 기운이 주변에 발산되었고 타마유와 무자는 순간 섬뜩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타마유는 분신들을 사용해 쿄조로를 공격했는데 쿄조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호흡의 14명의 동작을 한 호흡에 해냈고 타마유의 분신들은 순식간에 전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무장한 타마유는 쿄조로에게 온갖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쿄조로는 해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쳐내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갔죠. 그런데 쿄조로가 아까와는 한껏 다른 존재감을 뽐내면서 다가오자 그동안 전투 경험이 다방면으로 많았던 상현들의 피가 섞인 타마유는 본능적으로 뒤로 쭉 빠졌고 무자는 그 자리에서 촉수만 이리저리 흔들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자의 앞까지 순식간에 치고 온 쿄조로가 요리이치의 모습으로 무자의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무자는 아까 전 당했던 상처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타마유는 그런 무자의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은 꼴의 태초의 혁이라면서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거냐며 질색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무자히 도망치지 못하게 팔과 다리 그리고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베어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신이 악인을 벌하는 듯한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타마유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쿄조로에게서 강한 공포감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온몸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자의 온몸이 조각난 뒤 재생을 하지 못한 상황. 쿄조로는 그의 타마유로 시선을 돌렸고 타마유는 그 눈빛을 보자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를 앞에 두고 힘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걸까? 라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저렇게 무자의 약해진 상황을 보자 혹시 더 강해진다면 쿄요로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키의 혈기술인 오비를 사용해 무자의 잘라진 몸뚱이들을 모아 자신에게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타마요는 어차피 네 녀석은 이제 끝이라면서 이게 최후의 수단이니 겁쟁이 녀석은 잠자코 흡수나 당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전부 다 흡수하기 전에 쿄요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유시로에게 시간을 끌어라고 명령했고 유시로는 쿄요로에게 덤비는 순간 자신을 퇴치당할 거 알았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타마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쿄요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쿄요로가 휘두른 칼에 곧바로 목이 날아가 버린 유시로. 타마요는 이것밖에 시간을 끌지 못하느냐며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질책했죠. 아직 무자는 전부 흡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런데 쿄요로는 매서운 눈으로 타마요가 무장을 흡수하는 걸 그저 지켜볼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마요는 그런 모습에 의아하긴 했지만 이것은 기회라며 무장을 전부 흡수시키게 되었죠. 그러나 쿄요로는 이제 다 된 건가? 라고 말했고 타마요는 씩 웃으며 지금 일부러 기다린 거냐? 너의 오만함이 너를 죽음으로 이끌겠군 이라고 하며 더 강력해진 귀익을 내뿜으면서 촉수와 얼음 그리고 독이 묻은 달의 옵 참격을 날렸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젠장 저걸 어떻게 피해? 라고 하며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 쿄요로가 고요하게 해옵을 하더니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타마요의 공격을 상쇄시켜버렸죠. 타마요는 이게 무슨?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이미 쿄요로는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와 칼을 휘둘렀습니다. 타마요는 내비치는 세기와 파괴살 아침으로 그 공격을 잊지 못했고 그대로 쿄요로에게 베어버렸죠. 타마요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쿄요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갈이 베어버렸고 타마요는 무자의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인해 끝없는 고통에도 몸이 계속 재생이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재생되는 몸을 해옵 13명을 통해 끊임없이 베었고 쿄요로는 아무리 베고 베어도 지칠 생각이 없었죠. 타마요는 몇 시간 동안 베이고 재생되고를 반복하며 고통에 허덕이다가 이러다가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자의 세포를 통해 무한성을 유지하고 있던 나키메를 원격으로 폭발시켜 죽여버렸고 무한성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모두가 무한성 밖으로 나오자 이미 밖은 낮이었고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비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타마요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태양에 소멸당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면서 태양에 다 들어갔고 그렇게 무장의 세포를 가진 모든 혈기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자 미치는 쿄요로에게 뛰어와 껴안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몇 번이고 저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죠. 쿄요로는 그런 미치를 따뜻하게 쓰담쓰담 해준 뒤 탄지로에게 이 칼을 가지고 와줘서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하지만 타마요를 죽여버린 바람에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사실은 이미 네이코는 타마요의 실험으로 인해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겼고 처음에는 태양을 극복하더니 태양에 오래 노출되어 있자 날카롭던 송곳니도 사라지고 눈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아무래도 네즈코는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그 말 듣자 안심이라면서 호탕하게 웃었고 모든 귀살대 주들이 다치긴 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쿄요로는 이 결과에 만족할 수 있었죠. 드디어 그동안 헤어지 못했던 무장의 퇴치, 혈기의 말살을 두 번째 생에서 끝을 낼 수 있었다고. 지난번 생에서는 홀로 외롭게 모든 것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싸웠기에 이루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나를 믿어주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귀살대 본부에서는 마지막 조합회의가 열렸고 그동안 고생해준 모든 주들, 초대 호우의 주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백 년간 모든 귀살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했죠. 주들의 이름을 남겨놓은 문서 첫 번째 장에는 초대 일주였던 세이쿠니 오리치도 쓰여져 있었고 쭉쭉 내려가 마지막 장에 마지막 염주이자 일주 랭고 쿄조로의 이름도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가 해체되었고 쿄요로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자꾸만 미치리가 따라오고 있음을 알았고 너희 집의 방향도 이쪽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미치리는 네, 제 집 방향도 이쪽이에요 라고 하며 계속 따라왔고 쿄조로의 별장에 다다를 때까지 미치리는 쿄조로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쿄조로는 당황하며 여긴 우리 가문의 별장이다만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사실 저도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쿄요로씨 저랑 같이 살아요 라고 박력 있게 말했고 쿄요로는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답했죠. 미치리는 자신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쿄요로를 보고 눈물이 차올랐고 아 그렇군요 라며 실망했는데 쿄요로는 이곳은 별장이니까 이제 본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미치리 나와 함께 우리 본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자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치리는 그의 눈이 하트 뿅뿅이 되며 너무너무 좋다고 쿄요로를 껴안았죠. 그렇게 쿄요로와 미치리는 사제의 연에서 동료의 연 그리고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쿄요로와 미치리의 결혼식 날 하객으로 참석하게 된 오바나이와 탄지로 네즈코 쿄요로는 그들의 축하에 감사를 표한 뒤 다른 하객을 맞이했죠.
그런데 큐로는 순간 방금 무엇인가 잘못 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시 한번 오바나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와 네지코가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큐로는 설마 둘이? 라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뭐 그렇게 됐어. 내가 원래 혈기는 싫어하지만 얜 더 이상 혈기가 아니거든 이라고 했고 네즈코와 오바나이는 서로 얼굴이 수줍게 빨개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꽤나 장편으로 진행된 전생쿄, 전생했더니 쿄지로가 되었던 건에 대하여 시나리오가 끝이 났네요. 이번 편에서는 무잔보다 강력한 흑과 타마요라는 처음 넣는 설정을 해봤는데 나름 이것도 잘 어울리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미츠리가 다른 캐릭터와 이어질 때마다 오바나이는 어떡하냐는 댓글들이 달려서 이번에는 오바나이도 네지코와 이어지게 하는 이례적인 전개를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